네, 안녕하세요. 저희 10차, 벌써 10회째 하는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방송입니다.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공항에 와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질의응답은 황희곤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6월 말에 웨비나를 시작하면서 한 3-4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듣고 끝내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0회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시 한번 우리 산업을 돌아봐야 되겠고 이 마이스 상황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업을 어떻게 개념을 정리해 나가야 될까 하는 중요한 어떤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산업에 있어서 가장 최초부터 우리 산업을 지켜오셨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코엑스 양승경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양승경 본부장. 두 번째로는 소개 좀 하셔야지. 인터컴 우리나라 최초 PCO이신 인터컴 최태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태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계시는 K-페어스의 홍성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성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주실 저희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의 황희곤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 컨벤션 뷰로 이사장 자격으로 정선 포럼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네, 제가 그러면 첫 번째 질문만 좀 드리고 그리고 저는 좀 마스크도 쓰고 있고 그래서 먼저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이 사실 시작하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코엑스가 2000년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이 모두 다 사실 업계의 산 증인이신데 우리 마이스 산업, 전시 컨벤션 산업이 2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었다라고 회고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경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네요. 사실 저는 이제 91년도에 코엑스를 입사했고요. 그때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 편하게 전시라는 게 정말 생소했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때는 저희가 부가제였는데 제가 전시 이과에 배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코엑스 전시 이과 다닙니다. 그러면 전시가 뭐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특수부대 무슨 과인가? 아니면 무슨 특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이렇게 맥혔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여담입니다만 업무용차 타고 어딜 가다가 걸리면 전시과라는 걸 주면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이렇게 공적인 섹터가 좀 이렇게 대접을 받는 데였는데 진짜 무슨 국가를 위해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조금 범법 과속을 해도 봐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시에 대해서 아마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전시 산업 환경으로 보면 전시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M+A 갖다 놓고 이제 쭉 보면서 전시 개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참가 업체도 전시라는 걸 저희가 가르쳐 드리면서 전시를 했었고 참관객분들도 그랬었고 아마 그런 시절이 한 90년대 후반까지 왔던 것 같아요. 왔던 것 같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코엑스도 확충되고 또 국내에 다양한 전시장들이 들어서면서 전시라고 그러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러는 게 잘 아시다시피 파급효과도 크고 또 무역이나 수출을 기여하는 진흥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게 인식되면서 사실은 각 지자체나 공공부문에서 전시에 대한 또 중요성을 좀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많은 지원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도메스틱 위주로 진행됐던 전시들이 좀 글로벌화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국제 인증도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던 거죠. 그런 거였고 매입이 코로나 상황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전시회들이 아마 앞으로 쭉쭉쭉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코엑스만 하더라도 과거에 코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전시회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략에서 포션으로 3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대형화 국제화된 전시회를 가져갔자. 그래서 그런 그 팔리시로 왔던 거거든요. 왔는데 최근에 아무튼 아까 모두의 우리 최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대미문의 이런 비체계적 위험, 외부로부터 이런 환경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인류 역사상 보면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사실은 다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간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또한 뭐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걸어온 길은 그런 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시 컨벤션 쪽 부분 보면 사실은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겠습니다만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 전시 컨벤션업에 종사하는 그 뉴커머들이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전시장에 대한 인프라, 또 어떤 사회 문화적인 대한민국의 위상, 여건, 또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인적 자질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도 앞으로 상당히 뭐 세계적으로 또는 경쟁력 있는 전시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인데 아무튼 이번에 이런 좀 야구방망이를 한다 맞아가지고요. 조금 정신 차리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최 회장님 이제 말씀 한번 주시죠. 예. 네네네. 상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컨벤션 인프라와 운영 수준이 세계 1, 2를 다투는 세계 최강국이 현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이전만 해도 그야말로 불모지나 다름없었고요. 또 우리나라는 국제회의나 이 컨벤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1979년도에 한국관광공사의 국제회의부가 신설되면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뭐 정부도 민간도 경험이 없었고 또 참고할 만한 자료나 학문적 이론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 컨벤션업을 시작한 1985년도에는 우리나라에는 그 브릿지 인터내셔널, 브레인앤브레인과 같은 여행사의 업무를 하면서 일부 PCO의 기능도 하고 있었고요. 또 그 병원 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 그 계림상사 등이 있었는데요. 그 계림상사 등이 일부 PO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분야의 인력이 요구되던 시기에 1997년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인력을 배출하면서 또 코엑스 2000년에 코엑스 증축과 함께 대한민국 컨벤션 산업의 어떤 전성기를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또한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화면이 꺼졌다가 네, 됐습니다. 이제. 예.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이 자료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에 우리가 아셈 회의장을 새롭게 증축하면서 그 용역 보고를 했는데 이게 한림대학교가 1998년 12월에 ICM이 이 보고 자료를 내놓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아셈 준비기획단, 건설기획단이 있었는데 그때 세계 50여 개국의 컨벤센터를 다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하나 내놓게 됐죠. 이게 근거가 네네. 돼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현재 코엑스 이 컨벤센터가 이제 2000년에 증축을 해서 새로 오픈하게 맞아요. 되는 거죠.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또한 그 인터컴은 올해로 이제 창립한 지 36년이 됐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인터컴은 그 대한민국의 컨벤션 산업의 역사와 그 궤를 일정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계에서 뭐 최초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999년도에 2000년 전이죠. 월드뱅크와 같이 했던 그 DJ 팀 1주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를 이제 업계로서는 최초로 정부 주최 행사를 터키 방식으로 일괄 수주를 했고요. 또
뭐 2010년, 2009년 이 다자 정상회의 등 이 총괄 대행사로 이름을 물론 코엑스가 같이 했습니다만 남겼고, 또 소위 민간 기획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지식 포럼을 3년간 준비를 해서 2000년에 1회를 시작해서 올해로 21회를 지금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컨벤션 노하우를 미얀마, 그 다음에 몽골 정부에 전수를 하는 소위 말해서 컨벤션 노하우를 수출도 했고요. 이런 컨벤션 산업계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들이 저희 회사 연역과 이렇게 교회를 같이 하는 걸 보면 우리 컨벤 산업의 역사가 본격적인 어떤 성장 궤도에 오른 것은 불과 20년밖에, 40년의 역사를 가지고는 있지만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고속 성장을 해놓고 이제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질문 이런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리 홍승근 회장님, 예,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옛날 생각하시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예. 또 옛날 생각하면서. 이게 저는 전시회를 81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 국내 전시회들이 로컬 전시회로서 국내 업체들하고만 하는 그런 전시회였는데, 저는 처음에 전시회를 하면서 국제 전시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외 파트너를 굴지의 해외 파트너를 잡는 일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카너스 엑스포지션 그룹이라든가 리드 익스비션, 뭐 IEG, ITE, 그때 당시에 세계 뭐 5대 주최자라는 사람들하고 다 친분을 맺고 전시회를 한번 국내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현재까지도 산업의 쌀을 만들겠다는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저는 그때 힌트를 얻어서 반도체 장비 전시회를 시작을 했죠. 첫 회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업체들이 거의 99%가 해외 업체였는데, 그 업체들이 참가해 주면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 전시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해외 굴지 업체들이 장비를 다 가져와서 삼성전자가 처음 시작할 때 다양한 장비를 보여줌으로 해서 산업의 발전 속도를 좀 높이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서 1996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그 전에는 사실 굉장히 부자들만 쓸 수 있는 모바일 폰이었었는데, 96년도에 우리 통신 자율화 정책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정책에 맞춰가지고 그 엑스포콤이라는 전시회를 해외 파트너하고 또 만들었는데, 마침 타이밍이 잘 돼가지고 해외 업체들이 거의 50% 이상이 참가하는 성공적인 전시회를 초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통신 관련된 전시회도 생기고 경쟁자도 생기고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갔었는데, 산업의 발전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또는 산업에서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전시회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동안 해오면서 한 10여 개의 새로운 전시회들을 만들어 놓고 성공적이지 못하게 진행을 해서 캔슬한 그런 실패한 스토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까지 오는데, 요새는 좀 서운한 그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가 1세대라 그러면은 그 전시회를 만들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 뭐 산고는 다 잊어버리고 1세대가 다 전시회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고통이 없이 우리가 현재 전시회를 만든 게 아닌데, 이제는 뭐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저는 그런 그 페어 플레이 경쟁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생기는 전시회들은 아주 쉬운, 뭐 쉽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B2C 전시회를 만들어 가면서 현재까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온 20년, 30년 된 전시회들이 너무 혼자서 독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1세대가 독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조가 지금 나온다는 게, 저는 지금 현재 직원 한 40명, 제가 저하고 여직원하고 둘이서 시작한 회사인데 지금 40명 정도를 데리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좀 생각하면서 다음 차세대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전시 산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오늘 정말 우리 저 세 분 잘 모셨다. 정말 우리 그 초심이라는 거를 오늘 이제 중요한 사실 홍 회장님 중요한 말씀 하셨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의 결정적 기회는 우리 그걸 지금까지 간과했네요. 에이, 너무 예. 좋습니다. 또 최 회장님 말씀 너무 좋고, 어쨌든 이제 쭉 우리가 좀 이렇게 짚어봤는데, 우리 이제 산업이 오늘날 이까지 오게 된 데는 우리 나름대로 강점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약점이 있었기에 좀 더 발전이 있었는데 못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자아 비판 차원에서 우리 양 본부장부터 우리 강약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주시면 좀 어떨까요? 예, 우리 양승경 본부장부터. 이 산업에 대한 강점, 약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뭐 거기에 소속해 있는 뭐 우리 뭐 휴먼 리소스일 수도 있고요. 뭐 다 네. 포함해서 그냥 이렇게 크게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이제 뭐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고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가령 초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저희가 아름아름하는 수준의 전시회였을 때는 그 뭐라고 볼까요? 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만들고 또 키워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시회라는 게 결국은 배우 시장 또 바이어 참가 업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받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물론 뭐 반도체나 또는 저희 어떤 뭐 국가적인 인프라나 이런 게 좋아서 있는 강점도 있지만,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떠오르면서 저희가 많은 위기를 느끼는 거죠. 국제적인 전시회 측면에서는. 전시회 쪽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겁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뭐 세미콘이라든가 몇몇 전시회들은 지금 물론 저희 산업에 연관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가령 이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식품 전시회 같으면 가령 일본에 이제 푸덱스라는 전시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면 그 중에 이제 보면 일본 기업들은 전체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나머지 80%가 해외 기업이라는 거죠. 예. 그럼 해외 기업이 왜 일본 가서 전시를 이렇게 할까?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그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한국서 있는 식품 전시회는 그 반대죠. 국내 업체가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회에 뭐 해외나 국내 참가 포지션이 꼭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우리가 갖고 있는 수요 시장, 또는 뭐 그걸 다 잘 연결해주는 우리의 어떤 전시 노하우, 이게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뭐 강점이다 약점이다 딱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점은, 가장 큰 약점은요, 우리나라 전시를 조정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B2B 전시회뿐만이 아니고 B2B나 B2C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에 보면 이제 과거에는 코엑스 전시장만 있을 때는 전시장 운영자가 전시회를 컨트롤했죠. 컨트롤할 때 명분은 뭐였냐 하면 국가산업에 기여하고 전시 육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컨트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식품 전시회가 코엑스에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전시회 육성을 위해서 일정 기간은 그 식품 전시회를 안 담았거든요. 안 담아줬죠. 전시장 제공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보면 뭐 이 마이스 사업의 어떤 파급 효과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지금 뭐 주요 지자체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시장을. 그렇죠.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지금 잠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규모로 가기 위한 전시장 사이즈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죠. 코엑스 같으면 지금 36,000, 킨텍스가 한 10만, 뭐 잠시 한 10만 이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 면적을 36,000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저희 코엑스 전관 정도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국내 참가업체 군이나 바이어군 여러 가지 고려하면 사실 대표적인 전시회가 하나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에너지의 집중이 필요한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킨텍스나 뭐 백스코나 엑스코, 코엑스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시장들은 규모가 한 8,000, 만 스퀘어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기본 절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령 잘 나가는 전시회를 누가 따라서 거기서 한다. 그러면 만 스퀘어 정도를 채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전시회가 우리 국제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국내 업체의 잔치가 아니고 이 해외까지 알려지는 글로벌 수준의 전시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국내 참가 업체군이나 해외군에서 볼 때는 그런 조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전시회가 지금 고만고만한 겁니다. 아마 연간 열리고 있는 전시가 몇백 개가 될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전시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은 좀 빈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약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시장이 많다? 많으면 물론 기본적인 그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좋겠습니다만 개별 전시회를 놓고 보면 그런 어떤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큰 강점은 사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 상황을 전제로 본다면 결국은 사람이 이동하는 데는 안전이잖아요. 먹거리, 안전, 뭐 숙박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은 사실 그런 걸 하기엔 좋은 여건이 있죠. 뭐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아이템을 잘 선정해서 국가적으로 좀 집중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뭐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산업이 있거나 아니면 수요자 인구 규모가 크거나 이게 이제 전시회에 어떻게 보면 뭐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데서 하는 MWC 같은 경우는 그 배우 시장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제 결국은 육성 의지고 결국은 하는 기획자의 기획 능력이고 이런 것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우선 급한 게 아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런 거겠죠. 전시회의 순기능은 무역이나 수출 진흥이라고 하는 이 교역의 활성화, 마케팅의 장,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교과서 개념으로.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한 수준의 전시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너무 다양하게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카피나 이 미투 전시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때 뭐 캐시플로는 따라주고 전시회는 개최됩니다만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전시회가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고 저희 예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그 오토메이션 월드라고 이제 자동화 쪽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코엑스 전관을 쓰고 있고 사실은 코엑스 면적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코엑스 로비까지 빼서 이렇게 했던 그런 전시회였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냐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참여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서 그래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기자성 같이 끼고 있는 전시회 축이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전시회에 비해서는 소위 말해서 난립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잘 아시지만 소비재 쪽 같은 경우에 무슨 베이비, 그죠? 그다음에 커피, 골프,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된다고 그러면 누구나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전시회 고유의 어떤 그 기능보다는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하는 마켓 이런 개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더군다나 코엑스에 있기 때문에 코엑스 전시장이라는 게 이제 무역협회가 소유하고 이제 하는 전시장이잖아요. 다분히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고만고만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기회로 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원의 좀 낭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열리는 전시회들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그런 멋진 전시회들이 열려야 될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정책적인 좀 이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건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그 아우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조정 기능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보면 전시회 지원 부분도 그렇고 개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모든 여건 잘 돼 있습니다만 이걸 국가적인 차원의 앵글에서 조금 컨트롤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 그런 예. 부분에 대해 단점 약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케이. 예, 예. 그 나중에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이제 우리 양 본부장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미국이나 해외의 경우를 보면 전시회 간에 또는 주최자 간에 많은 M&A가 일어나고 우리 전시회뿐만 아니고 서비스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덩치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경쟁을 제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게 좀 없고 해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서 황 회장님 나중에 말씀 주실 때 그런 혹시 뭐 의지가 있으면 오늘 한번 표명도 한번 해주시고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최태 회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정말 우리 마이스 컨벤션 정말 많이 성장했죠, 그죠? 정말 성장 많이 했고 네. 실은 오늘 우리 정선 포럼에 그 옛날에 MB 정부 있을 때 김상엽 그 아, 오셨어요. 네네. 이제 수사원 오셔서 우리 김상엽. 오늘 저 스피치를 했습니다. 참 아, 짠하더라고요. 짠했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예, 본인 얘기는 한국 마이스 많이 컸다. 정말 많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최 회장님 우리 컨벤션 쪽 강약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저는 이제 두 분이 주로 전시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컨벤션 쪽으로 좀 해야 되겠죠. 예.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양적 성장은 했지만 질적 성장은 이 컨벤션도 지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등한시한 면이 없지 않았나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트업 광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5년까지의 생존율이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5년을 기점으로 생존율은 또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5년까지는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뭐 별다른 경쟁이나 또 기술 개선, 마케팅의 스트레스가 없이 버티다가 5년을 기점으로 지원금이 끊기면은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도태돼서 문을 닫던지 죽은 것도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뭐 좀비 스타트업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좀비 스타트업으로 전략하기 때문에 전략하는 게 이제 때문이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그 평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도 정부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이 기획해서 론칭하고 경쟁력 있게 성장시킨 비즈니스가 많지 않고요. 그야말로 정부 조달에 기업의 매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정부가 물량을 풀지 않으면 산업 전체가 활력을 잃곤 또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스타트업과 좀 유사해서 그 앞에 스타트업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그 우리 업계가 많이 힘든 것도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나 공기관의 행사 물량이 대폭 줄거나 취소된 영향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영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 크죠. 예, 크죠. 그래서 이는 이제 컨벤션 서비스 제공의 그 어떤 수준이나 노하우는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그 수준까지 올랐지만 콘텐츠의 생산력이나 그 경쟁력 면에서 본다면 우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분명히 저희 업계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고 세계 지식 포럼이라든가 뭐 Y 포럼이라든가 유방암 학술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좀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뭐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 예로밖에 들 수가 없는데요. 이런 학술대회처럼 민간에서 기획해서 론칭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다수 생겨야 앞으로 외부 환경,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그 흔들림 없이 질적으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홍 회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예. 뭐 저도 전시 쪽에 뭐 취약점, 뭐 장단점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예. 뭐 양승경 상무님 말씀하신 거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예. 근데 저희가 대표할 수 있는 전시를 한국에서 만들어질 때 예. 그거를 좀 집중 육성하고 뭐 주최자는 주최자 나름대로 대형화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중복 전시회가 좀 된다 그러면은 중복 전시회가 국내 전시장 15개에서 골고루 열리다 보니까 예. 어떻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형 전시회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산업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국제화를 좀 더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일단은 국내에서 하는 전시회하고 제가 국제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때 예. 가격에 문제가 생겨요. 아, 뭐 어떤 전시회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예. 정부가 조금 인볼브돼서 예산이 약간 나오고 그 예산도 크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뭐 한 부스에 뭐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런 전시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못해 뭐 태국이나 중국이나 뭐 베트남 같은 데서도 한 부스에 3,000불, 4,000불, 5,000불을 받는 그런 전시회들이 요새는 대부분인데 예. 한국에서 정부나 단체에서 하는 전시회들이 그렇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 제가 유명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가져와서 런칭을 하려고 그래도 예. 업계에서 아 이거는 뭔데 4,000불을 받나? 예. 경쟁 전시회 뭐 이때까지 하던 전시회는 뭐 500불인데 예. 뭐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식의 전시회 퀄리티는 생각을 안 하고 물론 저희들은 이제 4,000불, 5,000불을 받을 때 예. 당연히 예산을 많이 써서 해외 바이어라든가 국내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그 익스펜스를 많이 쓰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가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싼 전시회에 나가게 되니까 예. 뭐 해외 업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새로운 브랜드의 국제 전시회를 만들려고 그럴 때 일단 가격 문제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아, 예. 그리고 뭐 최초의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뭐 코엑스가 가장 적당한 전시장인데 또 코엑스는 스페이스가 없어서 예. 임대가 안 되고 예. 또 뭐 첫 번째 전시회다 보니까 대규모로 갈 수가 없어서 예. 뭐 아까 말씀드린 코엑스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뭐 강박관념 비슷한 게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전시회를 저쪽 먼 전시장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주최자들의 애로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대형화가 될 경우에는 어느 전시장에서 해도 됩니다. 뭐 일례로 뭐 제가 하고 있는 전시회 중에 이제 포마린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전시회가 한 3,000부스 정도까지 되고 예. 뭐 백스코 전체를 다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부산에서 해도 부산이 또 물론 뭐 조선 해양의 메카이기도 하지만은 뭐 그런 대형 전시회인 경우에는 전시장의 위치가 상관이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대형 전시회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작고 뭐 50부스 전시회, 100부스 전시회, 200부스 전시회 이러면서 커가는 건데 예. 그런 가격의 배리어를 우리가 깨지를 못해가지고 예. 예. 사실 유명 전시회를 못 가지고 들어오는 예가 지금도 저는 2개 전시회를 지금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예. 최소 5,000불은 받아야 되는 이런 예. 전시회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미 있죠. 그 전시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있으니 예. 이 유명 전시회를 어떻게 가져오나 예. 하염없이 기다리고 예. 이제 혹시 우리 잠실 프로젝트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큰 전시장이 생긴다면은 뭐 경쟁 전시회가 될지라도 국제 전시회로 만들 수 있는 그 전시회를 그때는 한번 가져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직원들의 어떤 스킬을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취약점이라고 직원들의 어떤 캐파빌리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전에는 언어 구사 능력에 관계없이
어떤 성실성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직원들로서 충분하다 해서 많이 리크루트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사실 굉장히 언어 능력을 제가 중요시하고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새는 뭐 직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뭐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뭐 터키,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이런 걸 구사하는 직원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건비도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은 커지질 않고 있는데 익스펜스는 많이 늘어가는 이런 애로사항, 이게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전시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 애로사항으로 이제 나오는 그 취약점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는 우리 이제 한국 전시 주최자 협회 차원에서 자, 그러면 너무 유사 전시회가 많으니 조금씩 뭐 성격이 조금씩은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통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안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실 저희 그 협회 이사사들은 상당히 많이 고개를 끄덕이고, 왜냐면 저희들이 쓰는 익스펜스를 한꺼번에 모은다 그러면은 더 많이 한 전시회에 쓸 수가 있고 임팩트 있게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나왔었는데, 요즘 좀 심도 있게 한번 같이 뭉쳐서 대형 전시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홍 회장님 그 가격 얘기 들으니까 되게 가슴 아픈데, 그게 가격이 현실화는커녕 뭐 그 기본이 안 되니까 국내 전시회 발전이라 상당히 좀 발목을 잡고, 또 해외 유명 전시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한국이 도무지 가격이 안 맞고 하니까 안 들어오고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양 본부장님 조금 더 부연 말씀 좀 주시고 그다음 넘어가기로 하죠. 혹시 뭐 우리 홍승근 회장님 참 깊이 있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양 상무님 한번 더 할 말씀 있으시면 한번 대해주시죠.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M&A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 내지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홍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엑스 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과 수요가 있어서 사실 풀 부킹이고 돌아가는 행사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국내 주최자끼리의 M&A는 물론 전시회를 M&A하고 또 뭐 유사전시를 합쳐서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국내의 전시회 어떤 그 규모나 뭐 참가업체나 참가객의 수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가 되는 전시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시장을 나눠서 예를 들어 M&A 상대가 국내다, 도메스틱끼리 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 전시장 임차 사용권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예를 들어 코엑스의 A 전시가 있는데 그 전시를 내가 M&A를 했다. 그럼 사실은 그 M&A하고 그 전시 A가 다시 A 프라임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M&A를 통해서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유사 전시가 또 나오는 거죠, 상황이. 공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 M&A라고 그러는 게 아주 좋은 성장 전략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유사 전시회의 흡수 통합, 그러면서 이제 전시장 임차권 임대할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거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M&A가 해외 부분에 잘 나가는 글로벌 주최자와의 M&A인데, 이건 이제 저희가 몇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해외 주최자가 국내 전시회를 M&A 하는 경우 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통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인들이 투여한 그 투자금을 한 5년 내에 뽑아가거든요. 5년 내에 회수하는 조건으로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해외 유명 전시회가 국내로 들어와서 그게 글로벌화된 전시회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대한 기대치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추세는 보면 국내에 조금 뭐 잠재력이나 성장성 있는 전시회를 해외의 주최자가 M&A 하는 형태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해외에 있는 전시회를 저희가
M&A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공간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든 아니면 해외가 되든 좀 멋진 전시를 개최해보고 싶은 그런 니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땅히 없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장성이 있고 이러면 아마 메이비 전시 산업이 사실 상당히 어트랙션이 높은 산업이고 이게 제가 볼 때 산업으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산업이거든요. 이 산업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현재 어느 정도 기반을 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 전시에 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전략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어떤 그 해외 유수 전시 주최자의 뭐 네트워크라든가 뭐 바이어 TV라든가 참가업체 프로모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하자면 M&A를 통해서 갖고 오고 싶은데 그걸 생뚱맞게 그냥 갖고 와서는 이게 낑깡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전시를 일단 국내에서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키운 전시회를 가지고 이제 해외와 제휴를 통해서 키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저희도 뭐 특정 전시회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령 코엑스에서 잘 되고 있는 전시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있어서 M&A를 하는 건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월등히 큰 사이즈의 전시회, 글로벌한 전시회를 원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단기까지 올라간 거는 사실 공간적으로 코엑스라는 게 36,000이 이미 풀로 돼 있잖아요. 그럼 해외랑 제휴한다고 해서 이걸 뭐 5만, 6만을 만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전시 공간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A를 할 때 이걸 왜 하지? 하는 부분이 다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잠실이 빨리 되기를 사실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뭐 그 밑에 있는 규모의 전시회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해외에서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뭔지 모르지만 뭐 새로운 트렌드의 산업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품목 말고의 어떤 전시회 이걸 먼저 크리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만든 걸 바탕으로 해외와 제휴해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홍 회장님이 조금은 전문가이십니다만 홍 회장님께서 근데 실제로 M&A가 아마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많은 해외 주최자들이 국내 시장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기 오늘 그 패널에 참가하신 분들이 다 1세대시잖아요. 사실 1세대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단계까지 올라온 건데 해외에서 진입하는 거에 프로 앤 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물론 개별적으로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꼭 커머셜 베이스의 어떤 검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보면 지금 그러니까 전시회를 한다는 게 결국은 뭐 전시장도 있어야 되고 우수한 능력의 전시 기획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수한 능력의 전시 기획자라 하면 저희가 한국에서 한 뭐 600여 건 전시회가 열린다고 보여집니다만 그게 이제 앞서 홍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뭐 협단체가 껴있거나 정부 부분이 껴있거나 공공섹터가 껴있는 부분은 참가비 정상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프로페셔널 전시 기획자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재까지 이 그 시장에 전시회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그런 전시 주최사들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역량이나 아니면 뭐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경쟁을 해볼 만한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 물론 해외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키우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사실 또 그게 위기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쭉 그 자연스럽게 우리 뭐 약점 또는 강점 얘기를 하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 사태. 오늘도 뭐 개폐랄지 MBC 박람회 이런 게 다 취소되고 이래서 정말 어려운 시점인데, 일단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마이스 업계가 어떻게 좀 대처했으면 할 것이고, 또 지금 우리 특히 우리 업계에 다들 1세대이시고 다 그러신데 어떤 좀 이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참 답답하고 그래서 한번 얘기 좀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 최 회장도 먼저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네, 제가 이거를 참 해답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해답을 한번 줘보세요. 아유, 막 우리 네, 실행은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아무튼 예. 우리 업의 그 특성상 확진자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그 주변에 이제 의심 증상자들 모두를 다 검사를 해야 되고 자가 격리에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그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중단 위기에 뭐 처하게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 컨벤션의 특성상 대체가 쉽지가 않지 않나요? 또 임기응변으로 보완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이 전시 컨벤션 산업의 생태계는 아직은 저는 좀 우리 특히 이 컨벤션 쪽은 좀 취약하다고 좀 보는 편인데요. 이런 때 어느 한 곳이라도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산업계가 대량 폐업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항공이라든가 숙박, 여행 산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산업 자체를 이룩하는 데에는 피땀 어린 그 수십 년의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몇 개월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 실제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나타난 것을 아마 직접들 보시거나 또 경험을 뭐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붕괴된 그 산업의 생태계는 그 복구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완전히 회복되리라 낙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우려가 이제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마이스 산업에 또 컨벤션 산업의 이런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산업 전반이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방역에 뭐 힘을 써야 되겠고요. 또 방역 당국의 그런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르면서 우리 사회와 어떤 국가가 이 감염병과의 어떤 싸움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을 때까지 조심해야겠고요. 또 동시에 새로운 그 환경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고민과 또 투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많은 행사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를 우리는 대면 산업이기 때문에 대면을 하지 않고서 하이브리드나 웨비나나 온라인 회의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대안책으로 하이브리드도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하는 스마트 컨벤션을 좀 지향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그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회장님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글쎄요, 뭐 진짜 전시산업 쪽에서는 뭐 무대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사실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전시장 셧다운이 되면서 그 집합 금지 대상에 이제 전시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가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게 전시회 지하철보다 안전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홍보를 지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전시장에서 우리가 방역을 하는 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이 전시 산업을 가장 고위험군에다가 넣어놨다는 게 물론 다 같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이건 좀 언페어한 결정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어저께 오픈 예정이었던 전시회 뭐 4개 정도가 우리는 무조건 오픈을 할 거다라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3개는 어저께, 하나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캔슬이 되는 그렇게 캔슬이 된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참가업체가 낸 돈, 또 전시장 임대료, 장치료, 프레이트 포워딩 비용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제 얘기를 해봤고 여담으로 이번 같은 그 조치는 누가 얘기해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우리가 방역을 엄청 철저하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좀 보여져가지고 고위험군에서 좀 빠졌으면 그래서 빨리 전시회가 좀 진행이 됐으면
이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닐까. 현재 상황을 조금 루즈하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진짜 이게 대책이 없다, 그죠? 아, 네. 이게 정말로, 예. 정말 정말 진흥위에서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캐치프레이즈 참 좋은데 전시회가 지하철보다도 더 그 안전하다는 건 정말 훌륭한 것 같은데 실상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쭉 얘기를 들었는데 양 부문장 거의 뭐 시간 좀 다 돼가긴 하는데 지금 방금 코로나 짧게 포함해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인데 그죠?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가 짧게 한번 멘트를 주시면서 예. 일단 그렇게 한번 멘트를 짧게 한번 네. 줘보시죠.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코엑스에서 이 국내 주최 전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고민했던 주제가 그거였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은 못 찾습니다. 해답은. 근데 전제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인가는 일상으로 회귀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같은 환경으로 간헐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있던 환경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건가, 바뀐 환경을 적응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에 일단 처음에 고민스럽고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런 거겠죠. 기존의 전시회, 특히 전시 산업이라는 걸 놓고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망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공간에 사람이 만나는 걸 제공했던 거거든요. 그게 참가 업체와 바이어를.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이동이나 모임에 대한 제약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업 모델, 수익 모델의 위기가 온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 것처럼 지속된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 방역 1단계, 2단계 이런 조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상황에 익숙해지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럼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저희 전시회 수익 모델이나 사업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온라인 쪽, 컨셉추얼하게 온라인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쪽의 수익 모델이나 사업 모델은 오프라인이 제공하던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업계로 보면 참가 업체가 있고 바이어가 있고 그걸 제공해준 전시장이 있었고 또 이 데코레이션에도 장치 부분이 있었고 서비스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기존 생태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부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소위 말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모든 재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전제는. 근데 온라인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그분들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할까? 이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 이런 걸 해보면 지금보다 월등히 싼 수준의 부담을 하면서 그런 효용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 모델이 어떤 불능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고 적응해지면 오프라인 전시회는 열리겠죠.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전시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거거든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고 그걸 이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온라인 쪽일 텐데, 온라인 쪽의 보완일 텐데 지금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온라인 전시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건 다 완비돼 있어요. 다 완비돼 있거든요. 가령 VR이든 라이브 커머스든 무슨 홀로그램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기존 전시업계에서 기존의 한국 전시업계와 가령 네이버나 쿠팡하고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죠. 그렇죠. 시공의 차이에, 사업 모델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건 좀 중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온라인이 기존 오프라인을 충분히 지원해주는 기능으로 가져가야 된다. 충분히 해주는, 그러니까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완적인 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얘기입니다만 결국 우리 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노정되는 거예요. 결국 온라인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확실한 바이어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현재되지 않으면 그냥 온라인은 말 그대로 쇼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좀 더 유인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해소돼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이고 기대하는 바겠습니다만
그렇게 금방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좀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그 트랜스폼의 방향은 사실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익 모델, 사업 모델에 대한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고 당장 코엑스만 하더라도 저희 모토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We bring people together.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업의 지금 위기고 업 본질의 어떤 그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아마 상당 부분은 많은 주체자들이 그 고민을 할 거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전시회는 도메스틱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름아름 전시를 개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잘 나간 전시회는 말 그대로 참가 업체나 참가객 포션이 해외로부터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유명 전시회는 지금 개최한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돌려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절박성 내지는 어떤 일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본다면 아마 그분들이 우리보다 빠를 거예요. 근데 아직 온라인 쪽의 플랫폼을 가지고 온라인 전시에 성공했다는 분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냉정히 생각해 볼 문제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걸 미투나 이게 뭡니까? 패스트 팔로우로 따라간다면 기술적으로 한 달이면 따라잡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 쪽의 사업 모델이 나오는 건 지금 뭐냐면 키노트 스피치라든가 세미나 위주의 중계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시간에 많은 참가 업체를 모아서 그분들의 그 수익자 부담으로 바이어 프로모션하고 매칭시켜주는 이 모델은 변화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만 사실 요즘 잠 못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았던 기존 모델이 이 코로나 한 방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양승 본부장이 참 그 가슴 있는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고맙고. 자, 이제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우리 최 회장님이나 홍 회장님 또 양 본부장께서는 어쨌든 1세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성장을 시킬 때 그런 마인드로 본다면 지금 우리 업계나 또는 우리 그 후배들한테 한번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한번 그런 얘기를 최 회장님부터 한번 한 말씀 주시면서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최 회장님. 네네네. 저는 이제 그 전에 예. 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전시 컨벤션 산업에 대처할 것인가 요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마무리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에 그 컨벤션 산업의 경쟁력은 국가마다 특색이 다 있겠지만은 특색 있는 경쟁력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저는 센터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위기 시대에 과연 대형 컨벤션 센터가 과거처럼 보물단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애물단지가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이거 짚어보고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대형 컨벤션 센터가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는 이제 근거는 사람이 모이는 대면의 행사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고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그리고 오프라인보다는 웨비나나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시 컨벤션이 바뀌는 스마트 컨벤션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컨벤션 시설은 앞으로 활용도가 낮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거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보물단지라고 생각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도 컨벤션 산업은 대면을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웹이나 하이브리드 행사에서 정보를 얻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제는 사람이 좀 그립다라든가 조금 전에 양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그런 전시회를 찾고 싶다는 그런 하소연도 있습니다. 또 고가의 장비를 영상으로만 보고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고객들의 그런 아우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과거에는 1000부스가 그러니까 거리두기 전에는 1000부스가 들어가던 대규모 공간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500부스 이하로 이렇게 조성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므로 더 큰 전시장, 더 큰 회의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마 분명히 이 둘 중 하나로 아니면은 뭐 두 개 중에 적당히 이렇게 협업하면서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금 실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아주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산업 환경이 좀 급변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토론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모임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 한림대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 디스커버리 이 행사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저희가 1세대로서 뭐 1세대라고 글쎄 그렇게 지칭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세대로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마 성실함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시대를 초월해서 성실함보다 더 위대한 경영의 노하우는 없다고 예.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고 또 그걸 직원들한테 많이 전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성실함보다는 아마 젊은이들한테 어떤 창의력과 어떤 창의성, 그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를 각인시키는 게 아마 새로운 어떤 기업가 정신으로서의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홍 회장님, 예. 다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하면서 다른 주최자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저희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테이 커넥티드라는 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오프라인 전시회 플러스 온라인 전시회지만은 조금 틀리게 온라인 매치메이킹을 하면서 뉴스레터 만들어주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저희 직원이나 도우미가 해주고 또 부스 오퍼레이션까지 해주고 그래서 뭐 부스당 2,000불에서 5,000불까지 받는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럭키하게도 이번에 3만 불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에서 레베뉴를 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외 업체가 이 레베뉴를 올리는 그 같은 뭐 계가를 올렸다 그래야 될지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쇼팀도 이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참가 업체나 바이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매일 그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온라인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자. 우리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오프라인을 성공시키되 온라인은 또 따라서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웨폰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가지고 요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전시업계에서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그래서 좀 이렇게 희망이 좀 보이네요. 그죠? 예. 자, 양 본부장 뭐 마무리 예. 멘트 한번 주시죠. 예, 코엑스 입장에서. 사실 저희가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는 명쾌하게 빛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인류 역사가 보면 그 환경에 보면 적응하면서 적자 생존의 역사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뭐 2월부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와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게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 전시의 변신이 됐든 분명히 이걸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꿈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긴밀히 협의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세 분 참 잘 모셨다. 잘 모셨다. 그 업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어떤 책무도 확실하신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또 미래 방향 이런 것도 고민도 많이 하시고 조금씩 우리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뭐 이렇게 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 교수가 그 웨비나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 중에 좀 우리가 좀 새겨 들어볼 만한 게
지금 대단히 어려운데 많은 이해관계자의 얘기들을 다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그 얘기가 다 해답이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최 회장님이나 우리 홍 회장님 말씀대로 거기 협회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뭐 각자 주최자든 뭐 센터든 아니면 뭐 우리 장치업체든 서비스업체든 간에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1세대 분들 좀 많은 노력을 주시고, 분명한 거는 우리 앞으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젊은 층들도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어떤 변화의 어떤 모멘텀 좀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절절하게 느낀 것은 우리 가격이 너무 지금 싸다. 정말 이 얘기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뭐 어떻게 좀 뭘 이렇게 뭘 커넥션을 묶든지 간에 죗값 받고 제대로 서비스하는 어떤 그런 산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하여튼 오늘 뭐 그 많은 얘기가 좋은데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파이오니어 마이스 이 10회 특집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10일에 또 출범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가져주시고 어려운 여건인데 오늘 뭐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정선이 있어가지고 각자 집에서 소주 한 병씩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